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아마도 당신은 한때 누군가를 사랑했고 그 사랑이 당신을 조각조각 부수었으며 그리고 어느 날 그 사람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심지어 더 행복해 보이는 얼굴로 새로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의 고통은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무언가입니다. 내가 부족했던 건가? 저 사람과 함께라면 그는 달라질까?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그 관계가 사실은 내 탓이었던 건가? 이 질문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치료사의 시선으로 그리고 인간 심리의 가장 어두운 구석을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불편하고 처음에는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진실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절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해도,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해도, 새로운 직업을 가져도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허함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저는 매주 심리학, 관계 치유, 그리고 자기 이해에 관한 깊이 있는 콘텐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이미 구독하고 계신 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이 공간을 찾아주시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용기 있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선택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치유의 첫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구조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르시시즘을 단순히 자기애가 강한 사람 혹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완전히 반대에 가까운 오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그들이 보여주는 화려한 자신감과 우월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의 환영입니다. 신기루가 멀리서는 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지듯이 나르시시스트의 자아도 표면적으로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극도로 취약한 유리 구조물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즘은 대개 어린 시절의 특정한 상처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진정한 자아로 사랑받고 인정받는 경험을 충분히 하지 못했을 때 아이는 하나의 생존 전략을 개발합니다. 그것은 진짜 자신을 숨기고 사랑받을 수 있는 가면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가면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점점 더 완벽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아이는 그리고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서도 가면과 진짜 자신을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자 하인츠 코후트는 이것을 거짓 자아의 발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외부의 확인을 필요로 합니다. 찬사, 승인, 부러움,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거짓 자아를 일시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연료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입니다. 탱크에 아무리 기름을 채워도 밑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결코 가득 찰 수 없는 것처럼 외부의 칭찬과 확인이 아무리 쏟아져도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은 결코 충족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공급원을 찾아 헤매는 이유입니다. 관계 심리학에서 이것을 나르시시스틱 서플라이, 즉 나르시시즘적 공급이라고 부릅니다. 파트너, 친구, 동료, 심지어 낯선 사람들로부터 오는 관심과 찬사가 이 공급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관계란 진정한 연결이 아니라 이 공급을 얻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나에 대한 그의 감정은 진짜였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가짜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느끼는 사랑과 같은 감정은 대상이 주는 공급에 대한 반응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찬사를 주고 그의 자아를 확인시켜주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세계의 중심이 되어줄 때 그는 당신을 향해 따뜻한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것이 당신을 향한 진정한 사랑인가? 아니면 당신이 제공하는 기능에 대한 만족인가? 이것이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래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렌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는 매일 오렌지를 먹고 오렌지를 생각하고 오렌지 없이는 하루를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오렌지에서 즙이 다 빠지고 껍데기만 남으면 그는 그 오렌지를 버리고 새로운 신선한 오렌지를 찾아갑니다. 그가 사랑한 것은 오렌지 자체였을까요? 아니면 오렌지가 주는 즙이었을까요? 이 비유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한때 그 오렌지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 속에는 해방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즙이 다 빠진 것은 여러분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착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에는 진정한 자아와 거짓 자아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있습니다. 진정한 자아는 작고 상처받았으며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거짓 자아는 그 방문을 굳게 잠그고 세상을 향해 위대함과 우월함의 쇼를 연출합니다. 이 분열이 얼마나 깊은지는 종종 나르시시스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 패턴을 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기 인식의 결여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변화하기 어려운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설명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나요? 분노, 슬픔, 아니면 이상하게도 일종의 연민. 어떤 감정이든 괜찮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선형적이지 않고 여러 감정들이 동시에 때로는 서로 모순되는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해가 그를 용서하거나 그와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이해는 자유를 위한 것이지 귀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오토 컨버그는 나르시시즘을 경계성 인격 조직의 스펙트럼 안에서 이해했습니다. 그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이 두 가지 대조적인 자기 표상 사이에서 진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웅장하고 전능한 자아의 이미지이고 다른 하나는 무가치하고 버려진 자아의 이미지입니다.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서 자신을 현실적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는 강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하다. 어떤 날은 자신감이 있고 어떤 날은 불안하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정상이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 중간 지점에 착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웅장한 자아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며 무가치한 자아의 이미지가 의식의 표면으로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방어 기제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이 방어 기제 중 하나가 바로 파트너에 대한 비하와 가스라이팅입니다. 만약 파트너가 충분히 작고 약하고 혼란스럽다면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크고 강하고 명확하다는 느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파트너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를 가졌다고 해서 이 패턴이 바뀌지 않는지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면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외부의 관계가 아무리 새로워도 같은 역동이 반복될 것입니다. 마치 다른 무대에서 같은 연극이 상연되는 것처럼 배우는 다를지 몰라도 대본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연극에서 주인공 나르시시스트의 역할은 결코 행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본 자체가 행복을 향해 쓰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세계와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나르시시스트의 관계 패턴, 특히 그들이 새로운 파트너와 반드시 반복하게 되는 사이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미 이것을 직접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했던 그 사람, 온 세상이 여러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던 그 초기의 황홀함, 그리고 그것이 서서히 때로는 갑자기 악몽으로 변해가는 과정.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이상화, 평가절하, 폐기의 사이클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Idealize, Devalue, Discard Cycle이라고 하는데 이 세 단계는 나르시시스틱 관계의 거의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새로운 파트너와도 정확히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상화 단계, 즉
러브 바밍이라고도 불리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타깃을 만났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폭풍 같은 사랑 공세를 퍼붓습니다. 끊임없는 메시지, 격렬한 관심. 나는 평생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어. 당신은 내가 기다려온 사람이야. 와 같은 과장된 선언들. 이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어느 정도는 실제로도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그 순간에는 새로운 공급원을 발견한 나르시시스트는 진정한 흥분과 열망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오렌지의 즙이 얼마나 풍부한지 느끼면서, 하지만 이 흥분의 대상이 진정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기대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봄에 피어나는 벚꽃처럼 아름답고 강렬하지만 그 아름다움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는 것처럼 이상화 단계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것은 파트너가 무언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의 내부 구조상 피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이상화가 끝나고 평가절하가 시작되면 파트너는 충격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어제까지 완벽하다고 칭찬받던 것들이 오늘은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너는 항상 이래. 왜 이것도 못해? 나의 전 파트너는 이런 것을 이해했는데 와 같은 말들이 등장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파트너들이 스스로를 탓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초기에 황홀한 관계를 되찾으려 필사적으로 애씁니다. 이것이 나르시시스트에게는 완벽한 상황입니다. 파트너가 더 많은 것을 주려 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관심, 더 많은 검증, 더 많은 공급. 이것이 가스라이팅, 비하, 냉담함 같은 학대적 행동들이 실제로는 나르시시스트의 관점에서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이유입니다. 그것들은 파트너를 불안하게 만들고 불안한 파트너는 나르시시스트를 다시 기쁘게 하려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역동을 이해하면 왜 이 관계가 그토록 중독적으로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트라우마 본딩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핵심적입니다. 간헐적 강화, 즉 예측 불가능한 보상과 처벌의 패턴은 심리학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조건화를 만들어냅니다. 카지노의 슬롯머신이 왜 그토록 중독적인지 생각해 보세요. 항상 이기거나 항상 치면 사람들은 금방 흥미를 잃습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하게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지는 패턴은 뇌의 보상 회로를 극도로 활성화시킵니다. 나르시시스틱 관계도 정확히 이렇게 작동합니다. 가끔 나타나는 초기의 사랑스럽고 따뜻한 모습이 대부분의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운 시간들 속에서도 파트너가 관계를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끈이 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파트너를 만났을 때 이 사이클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새로운 사람은 더 잘 참아서 혹은 더 많이 줘서 이 패턴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심리학적 답변은 명확합니다. 근본적인 내면의 작업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파트너가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다르다는 착시에 관한 것입니다. SNS에서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파트너와 찍은 행복해 보이는 사진들을 볼 때, 혹은 공통된 지인을 통해 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그와 함께한 모든 것이 내 탓이었나? 그는 정말 달라진 건가?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틱 관계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목격하고 있는 것은 이상화 단계의 쇼입니다. 새로운 관계의 허니문 페이즈. 봄에 심은 씨앗이 처음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같은 땅의 성질이 결국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이 새로운 관계도 동일한 내면의 패턴에 의해 진행될 것입니다. 현실적인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비가 새는 지붕이 있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 집주인이 가구를 새 것으로 바꾸고 벽지를 다시 바르고 바닥을 새로 깔았습니다. 집은 겉보기에는 완전히 새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다시 오면 그 아름다운 새 가구와 새 벽지는 다시 물에 젖을 것입니다. 지붕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 새로운 파트너는 새 가구와 같습니다. 외부가 바뀌었지만 근본적인 구조의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임상 연구들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나르시시스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관계 이력을 추적 연구한 결과들은 일관되게 같은 패턴을 보여줍니다. 초기의 강렬한 이상화, 이어지는 평가절하, 갈등의 심화, 그리고 관계의 종료. 그리고 이 패턴은 파트너가 달라져도 거의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이것은
파트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내면 구조가 만들어내는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오히려 더 슬프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처음부터 아무런 의미도 없었던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진짜였고, 여러분이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와 감정은 진짜였습니다. 다만 그것이 교환된 방식이 불균형하고 착취적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균형은 여러분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구조가 진정한 상호적 연결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 패턴을 이해했다면 이제 더 깊은 질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는 이 패턴에서 벗어날 수 없는가? 그들에게도 행복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을 향한 길에 있어서 그들은 근본적인 딜레마에 갇혀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연결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연결은 취약성을 필요로 합니다. 자신의 약점과 불완전함을 상대에게 보여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 이것이 진정한 친밀감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있어서 취약성은 생존에 대한 위협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이 그들에게 가르쳐준 것은 진짜 자신을 보여주면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면 뒤에 숨습니다. 그리고 가면 뒤에 숨어 있는 한 진정한 연결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정의의 핵심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만들어낸 이 구조 자체가 이미 그들을 행복으로부터 차단하고 있습니다. 외부의 처벌이나 심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내면 시스템 자체가 이미 가장 강력한 감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이 경험한 것과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셨나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나 주변의 누군가에게서 이 특성들을 인식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공간은 판단 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버튼을 누를 순간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것이니까요.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오늘 가장 직접적으로 여러분의 치유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할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상황에서 깊은 자기의심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했더라면? 내가 달랐더라면? 왜 저 사람과는 다른 것 같지? 이 질문들은 완전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들이 여러분을 치유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상처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나르시시스틱 학대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로 비교를 꼽습니다. 자신을 새로운 파트너와 비교하거나 새로운 관계를 자신의 관계와 비교하거나 나르시시스트의 현재 행동을 자신과의 관계에서의 행동과 비교하는 것. 이 모든 비교는 치유를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여러분의 관심을 나르시시스트와 그의 새로운 생활에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진정한 내면의 작업, 즉 여러분 자신의 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강력하게 권고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노 콘택트 혹은 로우 콘택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모든 접촉을 차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것. 이것이 냉정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자녀가 있거나 직장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완전한 차단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접촉을 줄이는 것이 치유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접촉은 심지어 간접적인 접촉. 예를 들어 SNS를 통해 그의 새로운 생활을 들여다보는 것도 여러분의 신경계를 다시 활성화시킵니다. 트라우마 반응을 다시 촉발시킵니다. 여러분의 몸은 그 관계에서 학습한 패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긴장, 불안, 과도한 경계심, 자기의심, 이것들이 다시 활성화됩니다. 뇌과학의 관점에서 보면 나르시시스틱 학대를 경험한 사람들의 뇌에서는 실제로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편도체, 즉 뇌의 공포 반응을 담당하는 부분이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 피질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관계가 끝난 후에도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렵게 느껴지거나 감정 조절이 힘들어지거나 지속적인 불안을 경험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뇌가 극심한 스트레스에 적응하면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뇌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희망을 줍니다. 뇌는 경험에 의해 변화하지만 또한 새로운 경험에 의해 다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환경, 일관된 지지, 치유적인 경험들이 누적되면서 여러분의 신경계는 서서히 새로운 패턴을 학습합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가 새로운 파트너와 행복해 보이는 것에 대한 진실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상화 단계의 특성 외에도 나르시시스트들은 사회적 이미지 관리에 극도로 능숙합니다. 그들은 외부 세계에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초기에는 특히 이 이미지 관리에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커플 사진, 낭만적인 외출, 공개적인 애정 표현이 모든 것들이 계산된 퍼포먼스의 측면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무의식적으로 혹은 때로는 의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 파트너가 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쇼의 일부는 실제로 전 파트너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봐, 나는 잘 지내고 있어. 문제는 너였어. 이것이 호버링의 연장선상에 있는 행동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이전 공급원과 완전히 연을 끊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때가 되면 언제든 그 공급원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혹은 공통된 지인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잘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 파트너에게 전달되도록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감정 반응을 다시 촉발시키고 어쩌면 연락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다시 그에게 공급이 되는 순환을 만듭니다.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나면 그 SNS 사진들을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무대 뒤에서 조율된 공연의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파트너와의 관계에서 나르시시스트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상화의 흥분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공급원이 주는 즙이 처음만큼 신선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작은 불만들이 등장합니다. 새로운 파트너의 사소한 결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평가절하의 시작 신호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는 지금 여러분이 한때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혼란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어제까지 완벽하다고 했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차가운 거지? 이 순환이 이미 시작되었거나 곧 시작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정의는 이렇게 작동합니다. 외부의 심판이 아니라 나르시시스트 자신의 패턴이 스스로를 심판합니다. 그들이 행복을 추구할수록 그 행복을 위해 필요한 바로 그것, 즉 진정한 취약성과 연결을 더욱 피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트라지디, 그들의 비극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을 이해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연민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복수에 대한 욕망 혹은 그가 고통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스스로도 외부에도 보여주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에너지는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꽃을 피우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나눠야 할 마지막,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에 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르시시스트의 내면 구조를 이해하고 그들의 관계 패턴을 살펴보고 새로운 관계에서도 이 패턴이 어떻게 반복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든 이해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치유, 여러분이 자유로워지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것. 나르시시스트가 절대 행복해질 수 없다는 진실은 여러분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의 다른 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진정한 연결이 가능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취약성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성을 나눌 수 있고 깊은 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능력들이 나르시시스틱 관계에서는 착취의 대상이 되었지만 건강한 관계에서는 여러분의 가장 아름다운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치유의 길이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나르시시스틱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은 길고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복잡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CPTSD와 유사한 증상들을 경험합니다. 감정 조절의 어려움, 자기 의심, 대인 관계에서의 과도한 경계심,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것들은 여러분의 약함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여러분의 뇌와 신경계가 발달시킨 생존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이 반응들은 이제 더 이상 그 극심한 스트레스 환경에 여러분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안에서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이 끝난 후에도 몸이 여전히 전투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 과활성화된 생존 반응을 진정시키는 것이 치유의 첫 단계입니다. 여기서 신체 중심의 접근이 중요합니다. 트라우마는 몸에 저장됩니다. 피터 레빈의 신체 경험 치료, 베셀 반데어, 콜크의 연구, 그리고 최근의 신경과학 연구들은 모두 트라우마 치유에 있어서 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호흡 연습, 마음 챙김 명상, 요가, 가벼운 움직임. 이것들이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들은 실제로 신경계를 재조율하는 생물학적 과정을 지원합니다. 인지적인 이해, 즉, 지금 이 영상에서 여러분이 얻고 있는 것들도 중요합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나르시시스틱 학대였다는 인식, 이것은 내 잘못이 아니었다는 이해, 그의 패턴은 나와 상관없이 반복된다는 지식, 이것들이 가스라이팅으로 인해 왜곡된 현실 인식을 바로잡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인지적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느끼지 못하는 상태, 혹은 알면서도 계속 같은 패턴에 끌리는 상태, 이것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라우마의 신체적, 정서적 잔재가 아직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전문적인 치료사의 도움이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라우마 처리에 특화된 접근법들, EMDR, 소매틱 익스피리언싱, 내면 가족 시스템 치료 같은 방법들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이 여정에서 치료사는 함께 걸어주는 동반자가 됩니다. 한편 나르시시스틱 학대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경험, 즉 리디스커버리가 큰 역할을 합니다. 그 관계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나요? 취미, 친구들, 꿈들, 심지어 여러분 자신의 의견과 가치관까지.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는 종종 파트너를 서서히 고립시키고 파트너의 정체성을 침식시킵니다. 이것이 때로는 관계를 떠난 후 나는 누구지? 라는 깊은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 혼란은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기회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처음으로 혹은 오랜만에 진정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에서 억압되었던 부분들, 숨겨져야 했던 관심사들,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 이것들이 이제 빛속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치유의 역설 중 하나는 나르시시스틱 학대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그 후에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자기 인식이 높고 더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외상 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이 사람을 더 깊은 곳으로 이끌고 그 깊은 곳에서 이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면들과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이 없어도 좋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경험이 나를 작게 만들게 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연료가 되게 할 것인지. 이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틱 관계에서 살아남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 중 하나가 경계 설정의 어려움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여러분이 그 관계에 오래 머물게 한 이유 중 하나였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는 상대방을 막기 위한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에게 괜찮고 이것은 나에게 괜찮지 않다는 명확한 자기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자기인식을 회복하는 것이 치유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자신에 대한 깊은 호기심과 친절함을 가지고 이루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여정에서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을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기 연민은 자기 불쌍히 여김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고통받고 있고 그 고통은 진짜이고 나는 치유받을 자격이 있다는 깊은 인정입니다. 자기 비판, 왜 이렇게 멍청하게 그를 믿었지? 왜 그렇게 오래 있었지? 왜 이 이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거지? 이것들은 치유를 방해합니다. 여러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자원으로 그 당시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을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자원으로 여러분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의는 단순히 나르시시스트가 불행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훨씬 더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입니다. 진정한 정의는 착취적인 관계에서 살아남은 여러분이 그 경험을 통해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결국 그 나르시시스트가 영원히 접근할 수 없는 곳, 즉 진정한 연결과 진정한 행복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정의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영원히 갈망하지만 결코 가질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가지게 되는 것.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신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유한 빛을 발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의 시작.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이 영상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누군가와 나눠주세요. 때로는 나만 이런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깨달음이 치유의 가장 강력한 시작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동체를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걸어가는 치유의 길 위에서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입니다.